서번트는 정말 천재일까? 이제 세계적으로 탁월한 자폐 전문가 중 한 명이 된 데니 게슈윈트 박사를 처음 만난 것은 내가 1990년 초 UCLA에서 내가 인턴 과정을 수료하고 있을 때였다. 당시 데니는 신경과 레지던트로 1년차로 나보다 1년 앞서에 있었다. 그는 이 대학에 남았고 나는 의사 수련을 마치기 위해서 동부 콜롬비아 대학으로 옮겼지만은 경력 초기 시절에 같은 견해를 가지면서 맺은 우정을 평생 유지했다. 우리 둘 다 내 대한 환원주의적인 견해, 즉 모든 행동은 아무리 복잡한 것이라도 세포 단위나 분자 단위의 구성 요소로 환원할 수 있다는 믿음을 지니고 있었다. 아울러 효율론적인 정신을 강한 너머까지 확장하는 패러디 감각 때문에 둘 다 거의 터무니없을 정도라는 소리를 종종 들었다. 대인의 개량적인 사고는 대학 시절 화학 전공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인간 유전학 석박사 과정 때도 큰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교육 과정 덕분에 유전자의 화학 구성 및 기능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대인과 그의 연구 프로그램이 보여준 차별성이 여기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대인이 상급 과정을 시작할 무렵에 유전자 혁명은 벌써 몇십 년 전에 일어났고 개별 유전자가 들어있는 암호화가 발현되어 모든 세포 기능을 권장하는 단백질이 생성되기까지의 과정에 관해서도 이미 명확한 설명이 제시된 상태였다. 의학적으로 이 혁명은 개별 유전자의 결함이라 할 수 있는 돌연변이가 어떻게 경성적 혈구 빈혈 같은 희귀 질환을 일으키는지 발견하도록 해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의학적인 발견은 주로 단순한 유전적인 요인의 장애에 국한되었다. 각 세포에는 2만 개 이상의 유전자가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단순하다는 것은 하나의 유전적인 변이만으로도 한 가지 질병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복합장애는 다수의 작은 유전적인 결함과 다양한 환경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생긴다. 대인이 유전학 분야에 발을 디뎠을 무렵에는 유전자 수천 개의 기능을 동시에 연구하는 새로운 도구들이 개발되어 있었고 유전학의 범위가 복합장애의 분자 식물학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었다. 대인의 지적인 차별성, 다시 말해서 수많은 정보를 종합적으로 통합하여 단일 개념으로 만들어내는 놀라운 능력 덕분에 그와 그의 연구 프로그램이 발전할 수 있었다. 개별 유전자의 기능 또한 기능 장애에 하나씩 초점을 맞추는 대신에 대인은 선거적인 연구자 집단의 선동에 서서 수백 개의 유전자가 유전자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함께 기능하는지 규명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안했다. 이들 연구자 덕분에 이제 한 가지만으로도 저마다 미묘한 영향을 미치는 개별 유전적인 오류가 수백 가지나 함께 공모하여 어떻게 복합장애에서 유전자 네트워크의 고장을 일으키는지 물음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복잡하게 뒤얽힌 정보를 종합할 수 있는 머리라면 살림의 복잡성에 대처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만에 하나라도 대인의 의사 경력이 흔들린다면 의학에는 크나큰 손실이겠지만 그러면 인생 상당 고치도 혹시 탁월하게 잘 해낼 것이라 늘 생각해 봤다. UCLA 젊은 수련이 당시에 일찍이 인생을 하였던 것 같다. 이미 행복한 결혼을 하여 집 앞에 야자나무가 있고 잔디 또 뒷마당에 부겐빌리아 또 센터 스페인 식민지 시대풍 집에서 살고 있었다. 가진 가로는 캐리 하나뿐인 싱글이었던 나는 베니스의 해변에 있는 흐름한 모래토 생긴 작은 집 한 칸을 임대해 지냈다. 오랜 시간 댄과 나는 미국의 동부 해안에서 서부 해안을 놓고 격렬한 논쟁을 즐거워 이어왔는데 고등교육의 질 그 중에서 신경학 교육의 질이 주제가 되기도 했다. 식당과 예술작품의 장면 언제든지 햇살이 빛나는 로스앤젤레스와 감정이 풍부한 뉴욕의 계절이 주제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중에서 대인이 확실하게 이긴 논쟁이 하나가 있다. 당시 나는 뇌 장애로 인해서 나타나는 최종적인 행동 증상들, 예를 들면 알츠하이머병의 치매, 조현병의 정신착란, 파킨슨병의 운동장애 증상들이 아무리 복잡해도 뚜렷이 구분되는 뇌의 한 부위와 관련이 있으며 이후에 다른 곳으로 퍼져서 더 넓은 범위까지 병된다는 견해를 늘 옹호했다. 나의 연구는 이 원칙에 따라서 진행됐으며 이른바 해부 생물학의 기본 신조이다.
해부 생물은 19세기에 처음 생겨나 20세기에 입증된 개념으로 이에 따르면 뇌에는 부위별로 각기 다른 뉴런 개체근이 들어있어서 개별 뇌 부위가 다양한 질병에 대해서 각기 다른 선택적인 치약성을 갖는다. 우리 실험실에서는 질병의 맨 초기 단계를 알아내기 위해 정교한 신경 촬영 도구를 이용했다. 거기에 해부 생물학의 논리를 적용하여 알츠하이머 병과 인지 노화를 구분하고 다양한 분자 결함을 분리하며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선택적인 부위별 치약성은 다른 많은 복합장애, 가령 파킨슨, 헌팅턴, 루게릭 병 같은 신경질환과 조현병,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에서도 기록이 확인되었는데 초기에는 모두 뇌의 한 부위를 공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래서 대인과 자폐증에 대해서 나누던 초기에 나는 최종적인 행동 증상이 아무리 복잡하게 나타나도 이 역시 해부 생물학의 원칙을 따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서 자폐증의 해부학적인 근원 역할을 하는 부위, 자폐증의 시작 지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말이다. 대인은 동의하지 않았다. 나는 자폐증을 가진 여러 연령대의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신경촬영법을 실시하며 수십 년 동안 엄격히 연구를 진행해 왔으나 이제는 내 견해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인정하려 한다. 내내 대인이 옳았던 것 같다. 자폐증이 뇌 전체로 퍼지는 것은 아니며 실은 어떤 질환도 그렇지 않지만 선택적으로 취약한 특정 뇌 부위가 딱 하나 있다는 견해는 도전을 받고 있는 것 같아. 그러나 대인의 획기적인 유전학 연구에서도 결국 다른 종류의 선택적인 치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치약성이 아니라 뉴런 내부에 나타나는 치약성이었다. 대인의 연구를 비롯한 많은 실험실의 연구를 통해 자폐증과 관련한 유전자 네트워크 안의 거의 모든 유전자에 의해 발현되는 단백질이 뉴런 내부의 선택적인 부위, 즉 가지, 돌기, 가시에 작용한다고 밝혀졌다. 부위별 치약성이라는 것은 일단 위치를 확인하면 왜 거기인가라고 물을 수 있다는 뜻이다. 아울러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으면 어느 뇌 질환이든 밑바탕에 깔린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이들 변형된 단백질은 가지, 돌기, 가시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일까? 자폐증과 관련한 유전자 네트워크에서 나타나는 한 가지 중심 경향은 유전자들이 한데 공모하여 망각 기능을 높이는 분자 경로를 방해한다는 것이다. 평균적으로 그리고 집단 전체로 볼 때 자폐증을 가진 사람들은 망각 조절 장치가 낮은 수치로 내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폐증을 지닌 몇몇 사람의 경우에 들어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특별한 기계적인 암기력을 보이는데 이런 현상도 망각 기능 감퇴로 설명할 수 있다. 서번트 영화 레이맨에서 더스틴 호프먼이 연기했던 등장인물처럼 뛰어난 인지 능력을 가진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서번트 증후군을 가진 자폐증과 그렇지 않은 자폐증을 비교한 신경 촬영 연구를 살펴보면은 대다수는 서번트 증후군이 커다란 피질과 연관이 있으며 피질에서 가장 두꺼운 부위는 피질 중앙 허브들이 있는 부근이라고 시사한다. 서번트의 기억 유형은 탁월한 해마 기능을 지닌 사람의 기억 유형과 다르다. 해마는 여러 중앙 허브에 분산되어 있는 복잡한 사건의 여러 구성 요소들을 한데 결합하여 새로운 의식적인 기억을 형성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을 상기하라. 두 눈을 감고 어린 시절의 짐씨를 생각해보자. 해마 덕분에 당신의 머릿속에 3차원 공간이 방이 금방 그려지고 여러 차원에서 마음의 눈으로 둘러볼 수 있다. 어쩌면 시계 방향으로 둘러보며 책상에 눈길이 가고 지겨웠던 학교 숙제를 떠올릴지도 모른다. 어쩌면 시계 방향으로 둘러보며 침대 베드에 머리에 눈길이 갈 수도 있다. 거기를 들어서 위를 보면 오래전에 조명기가 있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고 아래를 보면 카펫이 부분적으로 변색된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 이렇게 해상 속에서 인지 공간을 천천히 둘러보는 것은 의식적인 기억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며 해마가 장소의 물건과 시간을 결합으로서 이런 의식적인 기억을 구성한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이런 기억 유형은 자폐증이 보이는 특별한 기억 유형이 아니다. 오히려 자폐증을 지닌 사람은 해마 의존을 측정하는 공식 검사에서 일반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다. 특별한 기계적인 암기는 완전히 다르다.
다시 두 눈을 감아보자. 이번에는 D로 시작하고 모음 O로 들어간 단어 목록을 생각해 볼 텐데, 당신이 떠올린 단어 중에 하나가 도구라고 가정해보자. 이 단어를 떠올리기 위해서 가령 사고와 같은 회상 속 인지 공간을 둘러볼 필요는 없으며, 머릿속 망치를 그려본다든가 목수가 된 지인을 생각해 본다든가 하는 연상도 필요하지 않다. 달리 말하면 연상기억이 필요하지 않으며 피질의 많은 저항 허브가 다시 활성화될 필요도 없다. 그저 피질의 뜻을 한 사서 즉 전전도 영역의 도움으로 긴 목록의 단어를 암기하는 기계처럼 단어가 자동으로 떠오르는 것 같다. 다들 인정하겠지만 도구 같은 명사는 시간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다른 특징들과 쉽게 연관되므로, 그러나 같은 접속사에 비해서 인지적으로 잘 달라붙고 회화의 도움을 약간만 받으면 슬며시 목록 속에 들어갈 수 있다. 사실 기계적으로 암기하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기억술사가 흔히 쓰는 수법이 이렇게 기억의 장식을 붙임으로써 회화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들 기억에 마주하는 각 항목마다 허구의 인지 공간을 창조함으로써 앉은 자리에서 수십 개의 항목을 빠르게 암기한다. 이 허구의 인지 공간은 일종의 인지 무대와 같으며 최대한 많은 항목이 올려져 있는 상승성 장소의 각 항목을 하나씩 연결시킨다. 그러나 해마를 이용하는 이러한 수법은 우리 대다수가 날짜나 사실, 단어 같은 것을 암기할 때 이용하는 방식이 아니며, 자폐증에서 나타나는 서번트 증후군이 작동하는 방식도 분명히 아니다. 기계적인 암기는 피질의 중앙 허브들이 얼마나 잘 기능하는가에 달려 있으며 연상기억과 달리 해마에 거의 의존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향상된 인지기술이 흥미롭고 몇 가지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자폐증을 지닌 대다수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반면에 자폐증을 지닌 모든 사람에게서 행동의 비유, 연성이 발견되며 이런 특징이 너무도 확실히 나타나기 때문에 자폐증 진단을 고려하면 반드시 반복적이며 제한적인 행동이 임상 특징으로 나타나야 한다. 자기 방에서 절대 나가지 않았던 분해수를 떠올려 보면은 자폐증을 지닌 사람들이 행동의 비유연성을 보였던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프레드가 변화없이 똑같은 등굣길을 고집, 리처드가 잠들기 전 변화 없는 똑같은 순서의 일과를 요구했던 이유는 망각 기능이 떨어진 점, 기억을 깎아내는 끈이 무뎌진 점, 피질에 보관된 기존 기억을 잘 형상화하지 못하는 점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동물 연구가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해준다. 자폐증과 관련이 있는 많은 유전자 변화가 나타나도록 유전자를 조작하면, 다시 말해서 망각 도구 상자에 들어있는 유전자를 조작하면 가지돌기 가시의 성장이 촉발되고 망각은 줄어든다. 이렇게 망각 기능이 손상된 동물들은 마치 프레드가 늘 똑같은 등굣길을 고집했듯이 미로 탈출 실험에서 다른 경로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이로울 때도 늘 똑같은 경로만 선택하는 강한 선호성을 보인다.